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입니다. 저자는 황윤신, 출판사는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윤신, 딸같은 수다쟁이 한의사이다. 엄마와 누워서 수다를 떠는 게 가장 즐거웠던 딸이 환자와 대화하는 게 가장 즐거운 한의사가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환절기가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특히 기운이 없다며 한의원에 많은 환자가 방문합니다. 자꾸 힘이 빠진다고들 합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건지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기로서 사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 기가 흐려지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기가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병은 기가 순조롭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소위 열받을 일이 많을 경우 표현 그대로 기가 막히는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기는 곡식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줄이고 힘을 덜 쓰면 기가 자라나고 회복되며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면 기가 적어지고 짧아집니다. 그리고 기가 적어지면 최종적으로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게 되면 기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하면 6가지 욕심이 생기지 않고 3개의 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맑아집니다. 바르게 앉으면 고요해집니다. 감정이 흐트러지거나 상하는 것은 기쁨과 화에 의해서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상하고 욕심을 부려 피곤하면 정이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운이 없으면 먼저 먹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기가 곡식에서 오는 걸 알기에 몸이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TV에서 봤는데 뭐에는 뭐가 좋더라 하면서 말이죠. 당뇨에는 돼지 감자가 좋더라, 여주가 좋다더라 하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다이어트에서 토마토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토마토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소고기만 먹고 저탄고지가 유행하면서 지방을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가 적어지는 이유는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욕심과 피로를 줄이는 게 필수죠. 그래서 먹는 것도 실제 몸에 좋은 기가 될 음식을 고르기보다는 기운을 뺏어가는 음식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고자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함께 피해야 될 음식은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공조미료, 환경호르몬,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지만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은 없지 않나요? 보양식으로 햄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밀가루는 어떨까요? 과자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음식은 피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보고 싶은 겁니다. 몸에 해로울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음식들 말이죠. 그러나 건강에 신경 쓴다면 유의해야 될 음식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체질까지 들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품은 몸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입니다. 물론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죠.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유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칼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화가 안 되면 흡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샐러드도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생야채는 쥐약입니다. 따뜻하게 데우거나 또는 데쳐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전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 생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일과 회도 포함됩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분이 아침 사과가 좋다고 해서 아침 사과를 먹는 건 위장에 더 나쁜 일입니다. 비타민 때문에 먹는다면 야채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속에 사과나 커피를 먹는 건 위장이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선 물 한 잔, 그리고 부드러운 식사를 먼저 하면 속쓰림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일은 빈속에는 먹지 말아주세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합니다. 이것은 큰 행복이죠. 음식을 즐기세요. 대신 몸이 즐기는 음식을 함께 즐기면 좋습니다. 혀가 즐겁게 먹는 음식 말고요. 습관적으로 먹던 좋아하는 음식 말고 지금 몸이 원하는 음식, 소화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몸이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먼저 소화가 잘 되나요? 이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호소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부룩함을 지나서 체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몸이 잘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대변에 이상을 만들어내는 음식도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변이 물러진다거나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면 음식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피할 음식을 정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 체크해보세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했던 음식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음식들을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죠. 그러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하나씩 늘리면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만나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 음식을 몸이 함께 좋아한다면 최상의 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몸과 함께 음식을 즐기세요. 몸의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음식군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몸과 함께하는 식사는 삶의 행복도를 올려줍니다. 병의 마음에서 옵니다. 병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몸이 자꾸 아프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마음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생각과 다르게 몸에서 이렇게 하라는 신호를 잘못 보낸 것이라면 몸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가 달라서 내가 보내는 신호를 몸이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나는 1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시험이 있는 날이거든요. 잠을 좀 더 줄여서라도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5시에 알람을 맞추고 12시에 잤습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8시쯤 일어났습니다. 시험 시간에 간신히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잠과 관련된 예시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먹고 싶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다거나 하고 싶은 운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좋아하는 사람 옆으로 가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러나 싶죠. 심지어 억울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보려는 나에게 몸이 협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몸은 하루 종일 움직여서 필요합니다. 이 피로를 해결할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럼 피로를 풀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계속 피로를 몸에 쌓고 있습니다. 몸이 피로감을 줄이는데 사람마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은 잠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들어온 기억이 많아서 그것을 정보로 저장하고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게 몸이 느끼는 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잠과는 사뭇 다르죠?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뜨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본인의 상황만을 고집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주세요. 몸이 피곤하다고 온몸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알아주세요. 눈이 감기고 머리가 무거운데 왜 쉬지 않으세요? 긴장으로 날이 서 있는데 왜 더 긴장하게끔 합니까? 우리는 몸을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몸의 신호를 읽어야 하고 들어줘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몸은 아플 때 의사한테 데려가면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라면, 가까운 친구라면,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내 몸도 소중히 대해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주고요. 몸이 요구하는 것들도 들어주고 수용해주세요. 최소한 타인에게 가질 수 있는 예의를 자신에게도 보여주세요. 몸과 화해하고 몸과의 대화에 참여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나의 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몇 시간을 자야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몇 시에 자야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낮이 끝나고 쉬어야 하는 밤이 왔음을 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반드시 밤에는 쉬어야 하고 꼭 몸이 쉴 때 마음도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잠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면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우선 커피를 끊는 것입니다. 커피가 몸에 좋다, 좋지 않다를 떠나서 잠에 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카페인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끊으면 일시적으로는 평소보다 더 피로하지만 생활과 수면의 균형을 맞추고 그러고 나면 몸이 더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대신해서 추천할 만한 음료는 산조인입니다. 동의보감의 산조인은, 즉 대추씨는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 배꼽의 위아래가 아픈 것, 혈설허한에 주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이 많으면 생것을 쓰고 잠을 자지 못하면 복가 익혀서 한나절을 다시 찐 후에 껍질과 끝을 버리고 갈아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면증에 대한 효과가 실험으로 입증되었고 볶아진 대추씨의 향을 맡아보면 꽤 고소합니다. 장기간을 복용해도 중독성이 없고 복용을 중단해도 역효과가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잠시 커피를 내려놓고 산조인 차를 한잔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른하며 눕기를 좋아하는 것은 비 위에 습이 있기 때문이다. 몸이 무거운 것은 습 때문이다. 비 위에 습이 있다고 합니다. 습은 습기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면 축축하고 움직이기 싫어지죠. 몸이 물먹은 스펀지 마냥 너무나 무겁죠. 나른하고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 몸에서도 비가 오고 안개가 낀 것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안 될 때입니다. 몸도 머리도 무겁습니다. 소화 불량을 해결하면 몸은 습기가 사라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나른하고 눕고자 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너무 많이 잔다면 소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도 그렇고 소화도 그렇고 모두 음에 해당합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음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잠이 잘 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활동하는 에너지. 양기가 돌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자는 시간이 늦어져서 충분히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에너지를 얻는 시간에 잠들어야 합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일찍 잡는 것도 좋고 핸드폰이나 시계 등으로 알람을 여러 개 예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만 참아주세요. 몸이 정상화된다면 마음도 다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마음의 문제를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몸을 움직이는 걸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몸을 움직이면 그곳에 마음이 머물기 시작하거든요. 몸을 벌떡 일으켜서 밖으로 나가보세요. 해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하고 활동하면서 양적인 에너지들을 온몸으로 품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딱 3일만 버티고 나면 조금씩 자신이 생깁니다. 3일이 지나도 힘들다면 제발 일주일만 채워보세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몸을 무겁게 만드는 음기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오늘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습이 많아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대뜸 어깨를 치면서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조치원 가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갑작스러운 반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얼른 찾아보라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른다는데 왜 이러시는 건지 짜증도 났습니다. 그때 마침 영무원이 지나갔습니다. 영무원을 보자마자 할머니께서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제가 조치원에서 내려야 해서요. 이렇게 공손히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반말인가? 나도 어디 가면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이런 일에 화가 나는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하고 앉았습니다. 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억울한 감정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지? 실제 이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살면서 재수없는 일은 항상 생깁니다. 단지 가끔 겹쳐서 오는 날이 있습니다. 단지 운이 없는 날이 있을 뿐이죠. 그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구나.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생각에 이르고 나니 힘이 딱 풀렸습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울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 속에 있는 내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자책하고 못살게 굴곤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혔을까 싶었습니다. 누군가 반말을 해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자주 나쁩니다. 무시당했다는 걸 빨리 느끼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나의 스위치죠. 나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도 쉽게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못난 날을 마주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나를 들여다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울컥하며 튀어나올 때마다 아직도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요. 내 못난 모습도 딱 있는 그대로 봐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대로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 질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만 도에 의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병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생각들, 모든 망념과 모든 불평, 모든 차별심을 없애고 평소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깨닫게 되면 곧 몸과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세계와 사물의 세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어 마침내 신이 모이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상정이 화평하게 된다. 결국 세간의 모든 일이 공허하고 종일토록 한 일이 모두 망상이며 나의 몸이 모두 헛된 환영이고 회복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사가 한낱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확실히 알아 한순간에 모든 것이 풀리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지고 질병은 저절로 낫게 된다. 이와 같으면 약을 먹기도 전에 질병은 사라진다. 이것이 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 질병을 치료하는 진인의 큰 법이다. 이 부분을 배울 때도 그냥 잘 살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마음속의 의심과 생각들, 망념, 불평, 차별심을 없애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떼야 할 첫발입니다. 환자분은 약을 복용하면서 침 치료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우울증 약을 끊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파도는 끝이 없습니다. 가끔 큰 파도가 몰려와 힘들면 내원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환자분이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항상 했던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선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주세요. 물론 아직 저에게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처럼 외우곤 합니다. 그러려니 한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 그럼 나를 토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제가 조금은 수그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나에게 가혹했던 사람이 혹시 나 자신이 아니었나요? 힘든 날일수록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나에게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눈을 장부의 정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정수라고 합니다. 몸속 오장의 상태는 눈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정수, 즉 정이 눈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눈병은 화가 없어지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화입니다. 화를 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뭔가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느낌이 듭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도 가빠집니다. 심지어는 손발이 싸늘해지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합니다. 눈도 뻑뻑하고 붉게 변합니다. 내경에 열이 지나치면 붓는다라고 하였다. 눈이 갑자기 뻘겋게 붓고 빛을 싫어하며 약간 깔깔하고 눈물이 멎지 않으며 갑자기 춥고 눈이 흐린 것은 모두 화열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참 유사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눈을 치료할 때 화를 끄는 것을 목표로 해서 치료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많습니다. 마음이 길길이 날뛸 때가 있죠. 화를 내는 나도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이게 그렇게 화날 만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 속에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가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이런 마음으로 자기동조를 하죠. 어쩔 때는 자책을 하고 화내지 말 걸 싶다가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라고 마음을 바꿉니다. 마치 이중인격자라도 된 듯 나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봐줘야 합니다. 몸이 피로할 때, 에너지가 없을 때 짜증도 나고 기분을 주체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분은 몸과 함께 하니까요. 몸을 바라보고 나서도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유를 찾아 나서다가
하나의 이유에 딱 봉착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나에게는 내 마음의 지도가 없습니다. 어떤 기계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하게 움직이는 나니까요.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나를 먼저 보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면 멈추세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마음을 그대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들을 따라가 보는 것이죠.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열이 나는 기분이네. 화가 났네.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눈물이 나네. 내가 지금 슬픈가 보다. 앞에 느낌이 먼저입니다. 뭐뭐하는 기분이다. 몸이 뭐뭐하게 반응하네. 그 다음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죠. 화, 우울, 분노, 무력감, 기쁨, 행복, 충만감, 상쾌함 등입니다. 우선 이름을 붙이면 감당하기가 쉬워집니다. 우선 네가 어떤 놈인지 알겠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 후에 알아보면 되니까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유를 찾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름표부터 붙이세요. 그 다음에 원인을 찾든 해결책을 찾든 하면 됩니다. 이름표를 붙였다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렇게 느낀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든 외부에서 답을 찾아서는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나에게로 좀 다가와 주세요. 대화해야 합니다. 나를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눈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꼭 얘기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에게 다 이야기해줘. 너를 알기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됐어. 이렇게 말이죠. 왜 그러니? 뭐가 문제야? 이렇게 닥달하거나 이유를 찾아가지 말고 우선은 받아주세요. 그게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멈춤, 감정 이름표, 받아줌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변명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평가, 판단, 충고, 조언을 하지 말고 우선 다 받아주세요. 남에게 나를 받아달라고 기대하지 말고 나부터 나를 받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만 했다고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응급처치,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또는 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받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서 화라는 녀석을 알았다면 우리의 몸도 차분히 가라앉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제공하는 눈병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열이 나게 손바닥을 비빈 뒤에 두 눈을 14번 문지르고 어두운 방에 바르게 앉아 눈을 81번 돌리고 눈을 감은 채 신을 모았다가 다시 눈을 돌리는 것을 반복한다. 손으로 늘 양쪽 눈썹 뒤에 작은 구멍을 27번 이상 누르고 또 손바닥 가운데나 손가락으로 눈 밑 광골 위를 비비며 손으로 귀를 40번 이상 당기고 손을 비벼서 약간 열이 나게 한 뒤에 손으로 이마의 미간에서 발끝까지 27번 이상 거꾸로 쓰다듬고 입으로 침을 수없이 삼킨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와 자주 만납니다. 방금까지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우울하고 눈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줄 알면서 스트레스를 핑계로 매운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놓곤 속이 더부룩하다고 다시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런 나는 항상 아이 같습니다. 나에게는 세상 모든 걸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를 감춰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너한테는 기대도 안 해. 또 이런다.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다그치기만 하는 나와 산다는 건 너무나 속상하고 상처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와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그런 나와 만나고 나면 어떤가요? 우울한가요? 짜증나나요? 혹시 남에게는 어떤가요? 누군가 실수를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괜찮아? 이렇게 물을까요? 아니면 네가 그렇지, 그럴 것 같더라니, 조심 좀 해, 이렇게 핀잔을 주나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를 대하듯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도 없는 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나일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도 나이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줘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그러니 나를 알아주는 게, 나와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잘 지낼수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마음을 용으로 삼는다. 마음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도로 마음을 보니 마음이 곧 도이고 마음으로 도를 관통하니 도가 곧 마음이다. 선기는 북두칠성이다. 하늘에서는 북두칠성이 중심이 되고 사람에게는 마음이 중심이 된다. 마음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북두칠성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 마음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도가 곧 마음이 되는 사람입니다. 도라는 글자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가는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사람의 길입니다.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자신의 길을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길을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 대한 마음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외부 반응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바라봐 주세요. 판단은 금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못났다. 또는 와 대견하다. 이런 판단을 제외하고 그냥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지 인정해 주세요. 생각보다 꽤 재밌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새로운 나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아닐 수도 있고,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상황들이 복잡 미묘한 감정의 합이었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내가 느꼈던 감정과 시선을 따라서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조금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 속에 대나무 숲처럼 활용하세요. 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대나무 숲으로 이용하세요. 일기는 정서적인 변비를 해결하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일기를 통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내면과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안다는 것은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나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동의보감에 적치라는 우울증이 소개됩니다. 몸에 무언가 뭉치고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적치라고 합니다. 적은 쌓였다는 것이니 몸에 무언가 쌓여있다는 것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무언가
막힌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쌓이고 모인다고 하니 중양처럼 커다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단지 소화불량이나 단단하게 위가 뭉치는 느낌을 적이라고도 합니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적의 시작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환의 시작은 작은 답답감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막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시원하게 뚫어줄 뚫어뻥 같은 기발한 것이 없을까요? 우선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덜 답답하면 그 상황이 그리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의 상황이 외부의 상황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부의 문제들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삶의 여유를 찾으세요. 빡빡한 스케줄로 온몸의 에너지를 100% 짜내 나를 올갈매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주세요. 에너지를 100%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일은 나에게 버거운 일임을 인정하세요. 평상시 일할 때 에너지를 70% 정도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지 유지하는 시간과 여유분은 얼마인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여유분이 없습니다. 없는 채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문제가 생기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마냥 좌절하고는 맙니다. 그런 마음이 초조하고 촉박하면서 더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선 내 삶에는 항상 여유분의 스페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차에만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삶에도, 시간에도, 에너지에도 스페어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내가 예측한 일들만 생긴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만 항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우리는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럼 또 우리 생기게 되면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어깨도 몸도 무겁게 변하고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답답함을 줄여야 합니다. 세상 일이 다 맘 같지 않으니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나를 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건 여행을 가본 사람은 모두 알 것입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머물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도 나를 답답한 곳에 가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꼭 쉬세요. 쉴 시간, 쉴 공간이 나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자주 나를 쉬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살아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워야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입니다. 저자는 황윤신, 출판사는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윤신, 딸 같은 수다쟁이 한의사이다. 엄마와 누워서 수다를 떠는 게 가장 즐거웠던 딸이 환자와 대화하는 게 가장 즐거운 한의사가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환절기가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특히 기운이 없다며 한의원에 많은 환자가 방문합니다. 자꾸 힘이 빠진다고들 합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건지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기로서 사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 기가 흐려지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기가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병은 기가 순조롭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소위 열받을 일이 많을 경우 표현 그대로 기가 막히는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기는 곡식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줄이고 힘을 덜 쓰면 기가 자라나고 회복되며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면 기가 적어지고 짧아집니다. 그리고 기가 적어지면 최종적으로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게 되면 기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하면 6가지 욕심이 생기지 않고 3개의 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맑아집니다. 바르게 앉으면 고요해집니다. 감정이 흐트러지거나 상하는 것은 기쁨과 화에 의해서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상하고 욕심을 부려 피곤하면 정이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운이 없으면 먼저 먹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기가 곡식에서 오는 걸 알기에 몸이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TV에서 봤는데 뭐에는 뭐가 좋더라 하면서 말이죠. 당뇨에는 돼지 감자가 좋더라, 여주가 좋다더라 하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다이어트에서 토마토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토마토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소고기만 먹고 저탄고지가 유행하면서 지방을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가 적어지는 이유는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욕심과 피로를 줄이는 게 필수죠. 그래서 먹는 것도 실제 몸에 좋은 기가 될 음식을 고르기보다는 기운을 뺏어가는 음식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고자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함께 피해야 될 음식은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공조미료, 환경 호르몬,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지만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은 없지 않나요? 보양식으로 햄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밀가루는 어떨까요? 과자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음식은 피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보고 싶은 겁니다. 몸에 해로울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음식들 말이죠. 그러나 건강에 신경 쓴다면 유의해야 될 음식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체질까지 들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품은 몸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입니다.
물론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죠.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유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칼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화가 안 되면 흡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샐러드도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생야채는 쥐약입니다. 따뜻하게 데우거나 또는 데쳐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전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 생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일과 회도 포함됩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분이 아침 사과가 좋다고 해서 아침 사과를 먹는 건 위장에 더 나쁜 일입니다. 비타민 때문에 먹는다면 야채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속에 사과나 커피를 먹는 건 위장이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선 물 한 잔, 그리고 부드러운 식사를 먼저 하면 속쓰림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일은 빈속에는 먹지 말아주세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합니다. 이것은 큰 행복이죠. 음식을 즐기세요. 대신 몸이 즐기는 음식을 함께 즐기면 좋습니다. 혀가 즐겁게 먹는 음식 말고요. 습관적으로 먹던 좋아하는 음식 말고 지금 몸이 원하는 음식, 소화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몸이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먼저 소화가 잘 되나요? 이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호소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부룩함을 지나서 체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몸이 잘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대변에 이상을 만들어내는 음식도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변이 물러진다거나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면 음식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피할 음식을 정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 체크해보세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했던 음식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음식들을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죠. 그러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하나씩 늘리면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만나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 음식을 몸이 함께 좋아한다면 최상의 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몸과 함께 음식을 즐기세요. 몸의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음식군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몸과 함께하는 식사는 삶의 행복도를 올려줍니다. 병의 마음에서 옵니다. 병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몸이 자꾸 아프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마음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생각과 다르게 몸에서 이렇게 하라는 신호를 잘못 보낸 것이라면 몸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가 달라서 내가 보내는 신호를 몸이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나는 1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시험이 있는 날이거든요. 잠을 좀 더 줄여서라도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5시에 알람을 맞추고 12시에 잤습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8시쯤 일어났습니다. 시험 시간에 간신히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잠과 관련된 예시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먹고 싶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다거나 하고 싶은 운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좋아하는 사람 옆으로 가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러나 싶죠. 심지어 억울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보려는 나에게 몸이 협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몸은 하루 종일 움직여서 필요합니다. 이 피로를 해결할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럼 피로를 풀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계속 피로를 몸에 쌓고 있습니다. 몸이 피로감을 줄이는데 사람마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은 잠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들어온 기억이 많아서 그것을 정보로 저장하고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게 몸이 느끼는 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잠과는 사뭇 다르죠?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뜨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본인의 상황만을 고집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주세요. 몸이 피곤하다고 온몸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알아주세요. 눈이 감기고 머리가 무거운데 왜 쉬지 않으세요? 긴장으로 날이 서 있는데 왜 더 긴장하게끔 합니까? 우리는 몸을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몸의 신호를 읽어야 하고 들어줘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몸은 아플 때 의사한테 데려가면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라면, 가까운 친구라면,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내 몸도 소중히 대해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주고요. 몸이 요구하는 것들도 들어주고 수용해주세요. 최소한 타인에게 가질 수 있는 예의를 자신에게도 보여주세요. 몸과 화해하고 몸과의 대화에 참여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나의 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몇 시간을 자야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몇 시에 자야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낮이 끝나고 쉬어야 하는 밤이 왔음을 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반드시 밤에는 쉬어야 하고 꼭 몸이 쉴 때 마음도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잠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면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우선 커피를 끊는 것입니다. 커피가 몸에 좋다, 좋지 않다를 떠나서 잠에 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카페인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끊으면 일시적으로는 평소보다 더 피로하지만 생활과 수면의 균형을 맞추고 그러고 나면 몸이 더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대신해서 추천할 만한 음료는 산조인입니다. 동의보감의 산조인은, 즉 대추씨는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 배꼽의 위아래가 아픈 것, 혈설허한에 주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이 많으면 생것을 쓰고 잠을 자지 못하면 복가 익혀서 한나절을 다시 찐 후에 껍질과 끝을 버리고 갈아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면증에 대한 효과가 실험으로 입증되었고 볶아진 대추씨의 향을 맡아보면 꽤 고소합니다. 장기간을 복용해도 중독성이 없고 복용을 중단해도 역효과가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잠시 커피를 내려놓고 산조인 차를 한잔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른하며 눕기를 좋아하는 것은 비 위에 습이 있기 때문이다. 몸이 무거운 것은 습 때문이다. 비 위에 습이 있다고 합니다. 습은 습기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면 축축하고 움직이기 싫어지죠. 몸이 물먹은 스펀지 마냥 너무나 무겁죠. 나른하고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 몸에서도 비가 오고 안개가 낀 것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안 될 때입니다. 몸도 머리도 무겁습니다. 소화 불량을 해결하면 몸은 습기가 사라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나른하고 눕고자 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너무 많이 잔다면 소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도 그렇고 소화도 그렇고 모두 음에 해당합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음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잠이 잘 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활동하는 에너지. 양기가 돌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자는 시간이 늦어져서 충분히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에너지를 얻는 시간에 잠들어야 합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일찍 잡는 것도 좋고 핸드폰이나 시계 등으로 알람을 여러 개 예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만 참아주세요. 몸이 정상화된다면 마음도 다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마음의 문제를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몸을 움직이는 걸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몸을 움직이면 그곳에 마음이 머물기 시작하거든요. 몸을 벌떡 일으켜서 밖으로 나가보세요. 해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하고 활동하면서 양적인 에너지들을 온몸으로 품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딱 3일만 버티고 나면 조금씩 자신이 생깁니다. 3일이 지나도 힘들다면 제발 일주일만 채워보세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몸을 무겁게 만드는 음기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오늘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습이 많아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대뜸 어깨를 치면서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조치원 가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갑작스러운 반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얼른 찾아보라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른다는데 왜 이러시는 건지 짜증도 났습니다. 그때 마침 영무원이 지나갔습니다. 영무원을 보자마자 할머니께서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제가 조치원에서 내려야 해서요. 이렇게 공손히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반말인가? 나도 어디 가면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이런 일에 화가 나는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하고 앉았습니다. 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심장이  어디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억울한 감정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지? 실제 이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살면서 재수없는 일은 항상 생깁니다. 단지 가끔 겹쳐서 오는 날이 있습니다. 단지 운이 없는 날이 있을 뿐이죠. 그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구나.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생각에 이르고 나니 힘이 딱 풀렸습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울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 속에 있는 내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자책하고 못살게 굴곤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혔을까 싶었습니다. 누군가 반말을 해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자주 나쁩니다. 무시당했다는 걸 빨리 느끼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나의 스위치죠. 나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도 쉽게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못난 날을 마주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나를 들여다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울컥하며 튀어나올 때마다 아직도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요. 내 못난 모습도 딱 있는 그대로 봐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대로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 질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만 도에 의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병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생각들, 모든 망념과 모든 불평, 모든 차별심을 없애고 평소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깨닫게 되면 곧 몸과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세계와 사물의 세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어 마침내 신이 모이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상정이 화평하게 된다. 결국 세간의 모든 일이 공허하고 중일토록 한 일이 모두 망상이며 나의 몸이 모두 헛된 환영이고 회복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사가 한낱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확실히 알아 한순간에 모든 것이 풀리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지고 질병은 저절로 낫게 된다. 이와 같으면 약을 먹기도 전에 질병은 사라진다. 이것이 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 질병을 치료하는 진인의 큰 법이다. 이 부분을 배울 때도 그냥 잘 살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마음속의 의심과 생각들, 망념, 불평, 차별심을 없애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떼야 할 첫발입니다. 환자분은 약을 복용하면서 침 치료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우울증 약을 끊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파도는 끝이 없습니다. 가끔 큰 파도가 몰려와 힘들면 내원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환자분이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항상 했던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선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주세요. 물론 아직 저에게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처럼 외우곤 합니다. 그러려니 한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 그럼 나를 토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제가 조금은 수그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나에게 가혹했던 사람이 혹시 나 자신이 아니었나요? 힘든 날일수록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나에게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눈을 장부의 정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정수라고 합니다. 몸속 오장의 상태는 눈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정수, 즉 정이 눈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눈병은 화가 없어지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화입니다. 화를 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뭔가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느낌이 듭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도 가빠집니다. 심지어는 손발이 싸늘해지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합니다. 눈도 뻑뻑하고 붉게 변합니다. 내경에 열이 지나치면 붓는다라고 하였다. 눈이 갑자기 뻘겋게 붓고 빛을 싫어하며 약간 깔깔하고 눈물이 멎지 않으며 갑자기 춥고 눈이 흐린 것은 모두 화열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참 유사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눈을 치료할 때 화를 끄는 것을 목표로 해서 치료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많습니다. 마음이 길길이 날뛸 때가 있죠. 화를 내는 나도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이게 그렇게 화날 만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 속에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가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이런 마음으로 자기동조를 하죠. 어쩔 때는 자책을 하고 화내지 말 걸 싶다가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라고 마음을 바꿉니다. 마치 이중인격자라도 된 듯 나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봐줘야 합니다. 몸이 피로할 때, 에너지가 없을 때 짜증도 나고 기분을 주체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분은 몸과 함께 하니까요. 몸을 바라보고 나서도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유를 찾아 나서다가 하나의 이유에 딱 봉착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나에게는 내 마음의 지도가 없습니다. 어떤 기계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하게 움직이는 나니까요.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나를 먼저 보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면 멈추세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마음을 그대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들을 따라가 보는 것이죠.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열이 나는 기분이네. 화가 났네.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눈물이 나네. 내가 지금 슬픈가 보다. 앞에 느낌이 먼저입니다. 뭐뭐하는 기분이다. 몸이 뭐뭐하게 반응하네. 그 다음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죠. 화, 우울, 분노, 무력감, 기쁨, 행복, 충만감, 상쾌함 등입니다. 우선 이름을 붙이면 감당하기가 쉬워집니다. 우선 네가 어떤 놈인지 알겠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 후에 알아보면 되니까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유를 찾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름표부터 붙이세요. 그 다음에 원인을 찾든 해결책을 찾든 하면 됩니다. 이름표를 붙였다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렇게 느낀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든 외부에서 답을 찾아서는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나에게로 좀 다가와 주세요. 대화해야 합니다. 나를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눈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꼭 얘기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에게 다 이야기해줘. 너를 알기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됐어. 이렇게 말이죠. 왜 그러니? 뭐가 문제야? 이렇게 닥달하거나 이유를 찾아가지 말고 우선은 받아주세요. 그게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멈춤, 감정 이름표, 받아줌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변명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평가, 판단, 충고, 조언을 하지 말고 우선 다 받아주세요. 남에게 나를 받아달라고 기대하지 말고 나부터 나를 받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만 했다고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응급처치,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또는 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받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서 화라는 녀석을 알았다면 우리의 몸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제공하는 눈병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열이 나게 손바닥을 비빈 뒤에 두 눈을 14번 문지르고 어두운 방에 바르게 앉아 눈을 81번 돌리고 눈을 감은 채 신을 모았다가 다시 눈을 돌리는 것을 반복한다. 손으로 늘 양쪽 눈썹 뒤에 작은 구멍을 27번 이상 누르고 또 손바닥 가운데나 손가락으로 눈 밑 광골 위를 비비며 손으로 귀를 40번 이상 당기고 손을 비벼서 약간 열이 나게 한 뒤에 손으로 이마의 미간에서 발끝까지 27번 이상 거꾸로 쓰다듬고 입으로 침을 수없이 삼킨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와 자주 만납니다. 방금까지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우울하고 눈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줄 알면서 스트레스를 핑계로 매운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놓곤 속이 더부룩하다고 다시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런 나는 항상 아이 같습니다. 나에게는 세상 모든 걸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를 감춰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너한테는 기대도 안 해. 또 이런다.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다그치기만 하는 나와 산다는 건 너무나 속상하고 상처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와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그런 나와 만나고 나면 어떤가요? 우울한가요? 짜증나나요? 혹시 남에게는 어떤가요? 누군가 실수를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괜찮아? 이렇게 물을까요? 아니면 네가 그렇지, 그럴 것 같더라니, 조심 좀 해, 이렇게 핀잔을 주나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를 대하듯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도 없는 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나일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도 나이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줘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그러니 나를 알아주는 게, 나와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잘 지낼수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마음을 용으로 삼는다. 마음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도로 마음을 보니 마음이 곧 도이고, 마음으로 도를 관통하니 도가 곧 마음이다. 선기는 북두칠성이다. 하늘에서는 북두칠성이 중심이 되고 사람에게는 마음의 중심이 된다. 마음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북두칠성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 마음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도가 곧 마음이 되는 사람입니다. 도라는 글자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가는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사람의 길입니다.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자신의 길을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길을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 대한 마음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외부 반응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바라봐 주세요. 판단은 금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못났다, 또는 와 대견하다, 이런 판단을 제외하고 그냥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지 인정해 주세요. 생각보다 꽤 재밌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새로운 나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아닐 수도 있고,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상황들이 복잡 미묘한 감정의 합이었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내가 느꼈던 감정과 시선을 따라서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조금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 속에 대나무 숲처럼 활용하세요. 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대나무 숲으로 이용하세요. 일기는 정서적인 변비를 해결하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일기를 통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내면과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안다는 것은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나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동의보감에 적치라는 우울증이 소개됩니다. 몸에 무언가 뭉치고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적치라고 합니다. 적은 쌓였다는 것이니 몸에 무언가 쌓여있다는 것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무언가 막힌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쌓이고 모인다고 하니 중양처럼 커다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단지 소화불량이나 단단하게 위가 뭉치는 느낌을 적이라고도 합니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적의 시작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환의 시작은 작은 답답감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막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시원하게 뚫어줄 뚫어뻥 같은 기발한 것이 없을까요?
우선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덜 답답하면 그 상황이 그리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의 상황이 외부의 상황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부의 문제들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삶의 여유를 찾으세요. 빡빡한 스케줄로 온몸의 에너지를 100% 짜내 나를 올갈매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주세요. 에너지를 100%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일은 나에게 버거운 일임을 인정하세요. 평상시 일할 때 에너지를 70% 정도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지 유지하는 시간과 여유분은 얼마인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여유분이 없습니다. 없는 채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문제가 생기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마냥 좌절하고는 맙니다. 그런 마음이 초조하고 촉박하면서 더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선 내 삶에는 항상 여유분의 스페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차에만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삶에도, 시간에도, 에너지에도 스페어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내가 예측한 일들만 생긴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만 항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우리는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럼 또 우리 생기게 되면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어깨도 몸도 무겁게 변하고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답답함을 줄여야 합니다. 세상 일이 다 맘 같지 않으니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나를 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건 여행을 가본 사람은 모두 알 것입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머물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도 나를 답답한 곳에 가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꼭 쉬세요. 쉴 시간, 쉴 공간이 나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자주 나를 쉬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살아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워야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